아이고, 할머니. 이거 아주 오래된 거네요. 요즘 이런 건 금값밖에 못 쳐드려요. 세공비는 무슨 그냥 녹여야 할 판인데 얼마 받을 수 있는데요? 제게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라. 어디 보자. 할머니 사정 딱해 보이니 내가 조금 더 쳐드릴게. 주인은 반지를 저울에 달아보고는 계산기를 몇 번 두드리더니 얼마 안 되는 돈을 제 앞에 툭 던져놓듯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쥐고 말없이 가게를 나왔어요. 돈의 액수보다 제 손가락에 반지 모양 그대로 하얗게 남아버린 자국이 화상처럼 뜨겁게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과 어머니께 너무나도 죄송했지만 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이 돈으로 제가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린 그 아이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자금으로 쓰겠습니다.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그 돈은 제게 남은 유일한 실탄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역으로 가 가장 싼 무궁화호 기차표를 끊어 부산으로 향했어요. 덜컹거리는 기차에 몸을 싣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수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와서 그들 앞에 나타나 이놈들아 하고 소리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운들 뭐가 달라질까요? 그들은 아마 저를 정신 나간 노인 취급하며 경찰에 신고할 테고 법은 여전히 그들의 편일 테죠. 저는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그 행복의 성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역시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그들이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야 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부산역은 서울과는 전혀 다른 공기로 저를 맞았습니다. 낯선 사투리와 활기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죠. 저는 SNS 사진들을 이정표 삼아 그들의 흔적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미가 인생샷이라며 올렸던 카페의 독특한 빨간색 문, 진식이가 주말의 여유라며 자랑했던 해변가의 소나무 두 사람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찍었던 레스토랑의 독특한 조명까지. 저는 스마트폰도 없는 늙은이라 지나가는 젊은 학생들에게 도준 학생이 인쇄해준 사진들을 보여주며 길을 물어야 했습니다. 학생, 미안한데 혹시 이런 곳이 어딘지 알아요? 어디 보자. 아, 할머니. 이 다리는 광안대교고요. 이 식당은 아마 광안리 해변가에 있는 레스토랑 중 하나일 거예요. 저쪽으로 쭉 걸어가시면 비슷한 곳들이 많아요. 학생이 가리킨 방향으로 며칠을 헤맸습니다. 낮에는 걷고 또 걷고 밤에는 찜질방에서 새우잠을 자며 그들의 동선을 추적했죠. 그리고 마침내 끈질긴 추적 끝에 사진 속 그 레스토랑을 찾아냈습니다. 해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야외 테라스가 아주 멋진 곳이었죠. 저는 레스토랑 맞은편의 버스 정류장에 앉아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하염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익숙한 하얀색 외제차가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차에서 내린 것은 분명 진식이와 유림이었습니다. 유림이는 하늘하늘한 원피스 차림이었고 진식이는 그런 유림이의 허리를 사랑스럽다는 듯 감싸 안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야외 테라스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멀리서도 그들의 행복에 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죠.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는 모습, 스테이크를 나이프로 써는 우아한 손짓,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며 장난치는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처럼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제 귀에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역시 부산으로 오길 정말 잘했어. 서울에 있었으면 지금도 그 갑갑한 집에서 어머님 잔소리나 듣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진작 이렇게 할 걸. 이제 우리한테는 행복한 날들만 남은 거야. 건배할까? 우리의 성공적인 새 출발을 위하여. 두 사람은 와인 잔을 부딪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뚝 그쳤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 모든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결심만이 남았죠. 그래, 저 행복이 바로 너희들의 죄의 증거다. 마음껏 웃어둬라. 그 웃음소리가 곧 곡소리로 바뀌게 될 테니.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으니까요. 저는 그들 주변을 맴돌며 그들의 일과를 파악했습니다. 아침이면 진식이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출근했고 유리미는 필라테스 센터에 가거나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겼죠. 그리고 제가 주목한 것은 유리미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르는 한 고급스러운 반찬 가게였습니다. 셰프의 손길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은 그 가게는 유리미처럼 허영심 많고 요리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장소일 터. 저는 그곳을 제 계획의 첫 번째 발판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선주는 죽었어요. 저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 그들의 삶 가장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낯선 도시 부산에서의 외롭고도 치밀한 저의 싸움은 그렇게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사는 그 화려한 아파트 단지 근처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으로 들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사장님, 이 근처에 혹시 보증금 없이 월세만 선불로 내는 방이 있을까요? 아주 작고 허름해도 괜찮습니다. 햇빛이 안 들어와도 상관없고요. 부동산 사장은 제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손가락으로 언덕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언덕만 넘어가면 달동네 비슷한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그런 방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우리 부동산에서는 그런 건 취급 안 해요. 저는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자 화려한 아파트 단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골목은 어둡고 축축했죠. 저는 그곳에서 월세 있음이라고 쓰인 낡은 종이가 붙은 한 빌라를 발견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제 사정을 듣더니 보증금도 없이 한 달치 월세 20만 원만 받고 반지하 방 열쇠를 건네주었어요.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이라고는 있었지만 좁고 긴 창문 너머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과 더러운 길바닥만 보일 뿐이었죠. 방 안에는 낡은 싱크대와 작은 가스레인지 그리고 삐걱거리는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어둠은 오히려 아늑하고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제 계획의 다음 단계를 구상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선주는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져야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동네의 작고 낡은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파마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할머니 서너 분이 앉아 수다를 떨고 있는 그런 곳이었죠.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원장님께 부탁했습니다. 원장님, 이 머리 좀 아주 짧게 잘라주세요. 남자처럼요. 그리고요,
아주 새하얗게 염색도 좀 해주세요. 미용실 원장님은 제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를 아깝다는 듯 쳐다보며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이 좋은 머리를 왜 자르려고 그래요? 염색도 까만색으로 하면 훨씬 젊어 보이실 텐데 왜 하필 백발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소? 그냥요. 이제 다 귀찮아서요. 지난 세월 다 정리하고 새로 살고 싶어서 그러니 그냥 제가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 제 단호한 말투에 무언가를 느꼈는지 원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가위를 들었습니다. 싹둑 싹둑. 가위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곡소리처럼 들렸어요. 수십 년간 저와 함께했던 세월의 흔적들이 남편이 그토록 곱다고 쓰다듬어 주던 그 머리카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뭉텅뭉텅 떨어져 내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고생에 잔뜩 찌들어 눈빛만 형형하게 살아있는 어느 시골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낯설고 흉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선주의 얼굴을 하고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머리를 자르고 나서는 시장으로 향했어요. 가장 촌스럽고 편해 보이는 몸빼 바지 두어 벌과 낡은 티셔츠 몇 장을 샀죠. 그리고 제 이름 대신 박복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들의 생활 반경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정한 첫 번째 무대는 바로 며느리 유림이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른다는 고급 반찬 가게였어요. 가게 이름은 만나요 반찬이었어요. 이름처럼 외관부터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은 백화점 식품 코너처럼 정갈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마침 주방 보조 및 판매 사원 구함 초보 가능, 주부 환영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하늘이 저를 돕는구나.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하는 풍경 소리와 함께 저를 맞이한 것은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인상이 아주 깔끔하고 야무져 보이는 여사장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저 여기 일하는 사람 구한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제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본 여사장은 단박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좀 더 젊은 사람이 필요한데요. 손도 빨라야 하고 포스기도 다룰 줄 알아야 해서 어르신은 좀 힘드실 거예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저는 물러서지 않고 가장 선하고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나이는 이래봬도 손은 아주 야무져요. 평생을 식당 주방에서 음식만 하고 산 사람이라 웬만한 건 눈 감고도 하죠. 컴퓨터는 잘 못 만져도 다른 굳은 일은 제가 두 사람 몫은 너끈히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이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 나이에 소일거리라도 하고 싶어서 그러니 딱 하루만이라도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셔도 좋습니다. 제 간절한 눈빛에 무언가를 느꼈는지 사장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그럼 어디 오늘 하루만 한번 해보세요. 마침 오늘따라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긴 하네요. 라며 주방 쪽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하루. 저는 제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제 세상인 것처럼 움직였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채소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듬고 끓고 있는 냄비들의 불 조절을 완벽하게 해냈죠. 무엇보다 제 진가는 나물 무침에서 드러났어요. 젊은 직원이 막 무쳐놓은 시금치나물을 맛본 저는 아가씨, 미안하지만 여기에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한 방울만 넣고 소금 대신 국간장을 조금만 넣으면 훨씬 깊은 맛이 날 거야. 라고 조언했죠. 직원은 반신반의하며 제 말대로 했고
맛을 본 주방 식구들과 사장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손맛과 지혜를 남김없이 쏟아부었어요. 하루 일이 끝날 무렵 녹초가 된 제게 사장님이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월급은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넉넉하게 챙겨드릴게요. 정말요, 사장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연신 허리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만나요 반찬의 새로운 직원이 되었어요. 박복자라는 이름으로요. 이제 거미줄은 모두 쳐졌습니다. 거미가 조용히 먹잇감을 기다리듯 저도 그 아이가 제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올 날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왔죠.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딸랑 하는 풍경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리고 얼굴에 반을 가리는 명품 선글라스를 낀 유림이가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오세요, 사모님. 유리미는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아주 거슬린다는 투로 말하더군요. 어라, 아줌마 새로 왔나 봐요? 사장님은 어디 가시고? 사장님은 잠시 은행 일 보러 가셨어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손은 깨끗하게 씻고 일하는 거 맞죠? 위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데는. 전에 있던 아줌마는 깔끔해서 좋았는데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저는 두 손을 앞으로 공손하게 내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사모님. 저희는 수시로 손 씻고 위생 장갑도 꼭 끼고 일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유리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진열대를 둘러보더니 가장 비싼 전복장과 한우 갈비찜을 손가락으로 툭툭 가리켰어요. 저거랑 저거. 맛이나 좀 보게 조금만 줘봐요. 맛없으면 안 살 거니까. 여기 음식 맛이 예전 같지가 않단 말이야. 참으로 뻔뻔하고 경우 없는 태도였죠. 저는 작은 종지에 정갈하게 음식을 담아 건넸습니다. 유리미는 이쑤시개로 음식을 콕 찍어 맛을 보더니 그냥 그렇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사가야겠다. 얼마예요? 라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지갑을 꺼냈어요. 제가 가격을 말해주자 유리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무슨 반찬값이 밥값보다 더 비싸요? 그새 또 올랐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단골인데 좀 깎아줘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정찰제라서요, 사모님. 사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마음대로 깎아드릴 수가 없네요. 아, 진짜? 융통성 없기는. 그럼 서비스라도 좀 팍팍 챙겨줘요. 나 여기 단골인 거 사장님도 다 아는데. 그걸로 퉁치자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멸치볶음 하나를 서비스로 담아주었어요. 유리미는 그제야 만족한 듯 콧방귀를 뀌며 카드를 툭 던지듯 내밀었죠. 계산을 하고 반찬 봉투를 건네주는 그 짧은 순간 저는 유리미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금팔찌를 보았습니다. 제가 진식이 결혼할 때 제 유일한 폐물이었던 순금 팔찌를 녹여 만들어준 바로 그 팔찌였어요. 어머님, 이거 평생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죠. 저는 저도 모르게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유리미가 제 손을 탁 치며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아줌마, 뭐해요? 빨리 안 주고. 팔 아프네, 진짜. 그 짜증 섞인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손에 힘이 없어서요. 안녕히 가세요. 유리미가 가게를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 아들의 돈으로, 아니, 제 집을 판 돈으로 저렇게 호의호식하며 저를 벌레 보듯 하는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차가운 물을 몇 컵이나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 하얗게 센 머리의 박복자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괜찮아, 이선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더 차가워져야 해. 더 단단해져야 한다. 저 아이가 제 발로 지옥 불구덩이에 걸어 들어갈 때까지 나는 웃는 얼굴로 길을 안내하는 문지기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만나요 반찬에서의 제 생활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성실하게 일했죠. 음식 솜씨는 말할 것도 없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니 정 사장님은 저를 친동생처럼 때로는 친정어머니처럼 아끼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도 저는 손맛 좋고 마음씨 좋은 복자씨로 통했어요. 저는 이 신뢰를 무기로 제 거미줄을 가게 밖으로 동네 구석구석으로 조금씩 넓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첫 번째 목표는 온갖 정보와 소문이 모이는 중심지, 바로 미용실 원장님이었습니다. 유리미가 다니는 미용실은 동네에서도 가장 비싸고 잘 나가는 곳이었죠. 원장님은 최 원장이라고 불렸는데 한번 입이 열리면 동네의 온갖 비밀들을 복물처럼 쏟아내기로 유명했어요. 저는 정 사장님의 심부름을 핑계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잡채와 겉절이를 한가득 만들어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최 원장님, 저희 사장님이 원장님 고생하신다고 좀 갖다 드리라고 하네요. 일하시면서 출출할 때 한번 맛보세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우리 복자 씨 아니야? 아이고, 사장님은 뭘 이런 걸 다.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정말 고마워요. 최 원장은 경계심 없이 제가 내민 반찬을 받아들었어요. 맛을 보더니 어머 세상에, 복자 씨 솜씨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 진짜 맛있다.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 라며 호들갑을 떨었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미용실 손님들 칭찬, 최 원장의 뛰어난 미용 기술 칭찬을 늘어놓으며 그녀의 마음의 벽을 허물었죠. 그 후로도 저는 종종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미용실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 원장은 저를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온갖 동네 소문들을 제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다리던 유리미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복자 씨, 그 새로 이사 온 백일동 사모님 알지? 서유림 씨. 어휴, 속이 아주 텅텅 빈 깡통이야, 깡통. 머리하러 올 때마다 얼마나 자기 남편 자랑, 돈 자랑을 하는지 몰라. 서울에서 엄청 큰 사업을 하다가 건강 문제로 잠시 쉬러 부산으로 내려왔다나 뭐라나. 아주 소설을 써요, 소설을. 저는 맞장구를 치며 은근슬쩍 질문을 던졌어요. 어머, 그러시구나. 젊은 사람들이 참 대단하네요. 그럼 시댁 어른들도 다 서울에 계시고 그런가 봐요? 명절 때도 보면 어디 안 가고 동네에 있는 것 같던데. 제 말에 최 원장은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주변을 살피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글쎄 말이야.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거든. 시어머님은 안 계시냐고. 그랬더니 얼굴이 싹 굳으면서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다른 가족들하고는 다 연 끊고 산다고 하더다고. 뭔가 구린 사연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더 물어보진 못했지.
찝찝하잖아. 돌아가셨다고? 멀쩡히 살아 숨쉬는 이 어미를 저 세상 사람으로 만들다니. 저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꾹 눌러 참으며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이고, 저런. 안 됐네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어머님을 여의었으니 얼마나 어른들의 사랑이 그립겠어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한테 더 잘하려고 애쓰는가 보다. 저는 일부러 어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죠. 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최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런지 우리 동네 사모님들 최고 모임인 광송회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잖아. 특히 그 모임 회장인 윤 회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더라고. 근데 윤 회장님이 어떤 분이야? 그런 애들 속은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지. 씨알도 안 먹히는 것 같더라고. 광송회 그리고 윤 회장. 저는 그 이름들을 제 마음속 장부에 똑똑히 새겼습니다. 제 계획의 다음 단추가 될 이름들이었죠. 저의 다음 목표는 동네 부동산의 박 사장이었어요. 그는 남자치고는 꽤 수다스러웠고 동네의 집안 사정이나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정보통이었죠. 저는 그에게도 반찬을 배달하며 안면을 텄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를 가리키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부러운 투로 물었어요. 사장님, 저 집은 참 좋아 보이네요. 얼마나 하려나? 우리 아들 내미도 장가갈 때 저런 집 하나 턱 사주면 소원이 없겠네. 박 사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복자 씨 말도 마요. 저기 지금 시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마침 저기 1,501호가 얼마 전에 거래됐는데 젊은 부부가 와서 글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금으로 떡 하니 사가더라고. 서울에서 왔다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 건지. 사업하는 사람이라던데 왠지 좀 미심쩍은 구석도 있고. 미심쩍다니요? 왜요? 아니, 뭐랄까. 집을 보러 올 때부터 좀 그랬어. 보통은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지고 묻고 하는데 그냥 대충 휙 둘러보고는 바로 계약하자는 거야. 그리고 계약할 때도 보니까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같은 서류를 다 법무사 통해서 처리하고 자기들 손으로는 도장 하나 안 찍으려고 하더라고. 꼭 뭔가 뒤가 구린 사람들처럼 말이야. 자기들 신분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리는 느낌이었어. 그랬겠죠. 그 모든 서류들은 모두 저를 속여서 제 낡은 가방에서 훔쳐낸 제 신분증과 인감으로 만든 가짜 위임장을 통해 발급받은 것들이었을 테니까요. 모든 정보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여 끔찍한 진실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 아들 진식이가 동네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 불우이웃 돕기 연말 바자회를 연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아파트 부녀회와 함께 주최하는 제법 큰 행사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자원봉사 신청을 했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가장 허름한 옷을 입고 가장 힘든 자리인 떡볶이와 어묵 코너를 맡았어요. 뜨거운 김 앞에서 쉴 새 없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말쑥하게 차려입은 진식이가 사람들 앞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백일동 1501호에 사는 강진식입니다. 추운 연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큰 사랑으로 되돌아오는 기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연설이었죠. 연설을 마친 진식이는 행사장을 둘러보며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제 앞에 섰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며
진식이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머님 같은 분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진식이는 제 손에 따뜻한 어묵꼬치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손으로 밥을 먹여 키운 내 아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동정의 의미로 어묵꼬치를 건네는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진식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죠. 저는 그가 쥐어준 어묵을 쳐다보며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 진식아. 마음껏 위선을 떨거라. 그 가면을 내가 갈기갈기 찢어줄 날이 머지 않았으니. 바자회가 끝나고 제 예상대로 유리미의 다음 목표는 광송회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반찬 가게 사장님을 통해 그 모임의 회장인 윤 회장이 가정의 화목과 어른 공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윤 회장님이 가게에 들르는 날이면 더욱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나물은 간을 삼삼하게 맞춰 따로 묻혀놓고 그녀의 혈압을 생각해 약재를 넣은 특별한 국을 서비스로 내어드렸죠. 윤 회장님은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저를 대했지만 제 진심 어린 정성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가게에 유리미와 윤 회장님이 동시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유리미는 윤 회장님을 보자마자 쪼르르 달려가 온갖 아양을 떨었죠. 어머, 회장님, 여기서 뵈니 더 반갑네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뭐 좋아하세요? 윤 회장님은 유리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됐네. 내 밥값은 내가 낼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말게. 그리고는 저를 보며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복자 씨,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더덕무침 좀 해놨나? 그럼요, 회장님. 오늘 아침에 제일 좋은 놈으로만 골라서 막 묻혀놨죠. 맛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윤 회장님께는 존경을, 유리미에게는 그저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윤 회장님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제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저의 거미줄을 더욱 튼튼하고 촘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서유림이라는 어리석은 나비가 조금씩 아무것도 모른 채 신나게 날아들고 있었어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겨울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애타게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용실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간 제게 최 원장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비밀이라도 말하는 것처럼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속삭였죠. 복자 씨, 대박이야. 초대박? 그 백일동 서유림 씨 있잖아. 드디어 광송의 연말 자선 파티에 초대받았대. 정식 회원은 아니고 이번 파티에서 하는 거 보고 윤 회장님이 최종 결정을 내리실 거래. 아주 그냥 신이 나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느라 난리가 났어. 유리미가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를 고르느라 서울 백화점까지 가서 몇백만 원을 썼다는 이야기. 그 드레스에 어울리는 보석을 빌리려고 남편을 닥달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최 원장은 신나게 늘어놓았어요. 저는 겉으로는 어머, 정말이요? 잘 됐네요. 그 사모님 소원 풀었네. 라고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웃고 있었죠. 그래, 유리마. 네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을 내가 가장 처참하고 어두운 나락으로 만들어주마. 더욱 결정적인 정보는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최 원장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어요. 근데 더 웃기고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
이번 파티에서 자기가 뭘 하겠다고 자청했는지 들어봐. 기부 연설을 하겠대. 그것도 주제가 효와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이래. 아유, 내가 그 소리 듣고 파마약을 얼마나 쏟았는지 몰라. 살아있는 시어머니는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애가 효도를 논한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다가 뒤집어질 일 아니야? 최 원장은 뭐가 그리 우스운지 배를 잡고 웃었지만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제게 완벽하다 못해 잔인할 정도로 완벽한 무대를 차려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그날 밤 제 어둡고 축축한 반지하 방에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목소리를 떠올리며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고 자기 일처럼 분노해 주었던 그 착하고 똑똑한 학생 도준이었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조금 더 어른스러워진 도준 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도준 학생, 나예요. 서울 도서관에서 만났던 할머니. 할머니, 세상에 할머니 맞으세요? 그동안 연락도 없으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어디 계세요? 별일 없으신 거죠? 도준 학생은 마치 잃어버렸던 가족이라도 찾은 것처럼 반가워했어요. 저는 길게 말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도준 학생, 나 좀 도와줘야겠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학생의 도움이 꼭 필요해. 저는 도준 학생에게 지난 몇 달간의 제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산에 내려와 박복자로 살게 된 이야기,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며느리를 마주친 이야기, 그리고 광송의 자선 파티에서 효를 주제로 연설하게 될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도준 학생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내 분노와 결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당장 내려갈게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치러야죠. 제가 할머니의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드릴게요. 그 듬직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죠. 우리는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도준 학생은 약속대로 부산에 내려왔어요. 예전보다 더 늠름하고 어른스러워진 모습이었죠. 우리는 제 반지하 방에서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바로 영상이었어요. 도준 학생은 전문가용 카메라까지 빌려왔더군요. 우리는 먼저 유리미의 SNS에 있는 모든 사치스러운 사진들을 전부 내려받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촬영을 시작했어요. 저는 일부러 더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도준 학생은 제가 일하는 반찬 가게 주방의 고된 모습, 제가 사는 어두컴컴한 반지하 방의 처참한 모습, 그리고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제 외로운 뒷모습을 묵묵히 카메라에 담았어요. 마지막으로 도준 학생은 제 얼굴을 가까이에서 비추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카메라 렌즈를 보고 아드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진짜 아들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전부 다 하세요. 저는 카메라 렌즈를 아들 진식이의 눈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몇 달간 꾹꾹 눌러 담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진식아, 유리마 엄마야. 잘 지내는 거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니? 엄마 밥 한 끼만 사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그냥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거면 돼. 보고 싶다, 내 아들. 딱 한 번만이라도 너희 얼굴 한 번 실컷 봤으면 엄마는 이제 더 바랄 게 없겠다. 제 연기는 완벽했어요. 아니, 그건 연기가 아니었죠.
제 찢어지는 진심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진짜였고 제 목소리의 떨림도 진짜였어요. 촬영을 마친 도준 학생의 눈가도 붉게 젖어 있었죠. 도준 학생은 그날 밤을 꼬박 세워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영상의 전반부에는 경쾌한 음악과 함께 유리미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일상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그리고 후반부 음악이 뚝 끊기고 화면이 암전되었다가 아무 소리 없이 길 위에서 고생하는 제 모습들을 기추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 제 눈물의 호소로 영상은 끝을 맺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하얀 글씨로 이런 자막이 들어갔죠. 이 모든 일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누군가의 진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영상을 어떻게 파티장에서 틀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도준 학생은 파티가 열리는 호텔의 홈페이지를 뒤져 그날의 행사 진행 계획표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부산 지역 대학 신문사의 학생 기자인 척하며 호텔 연회장 담당자에게 아주 정중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담당자님. 저는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인 김도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 광송의 자선 파티를 취재해서 기부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파티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저희가 만든 짧은 공익 영상을 하나 틀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소외된 독거노인들의 현실에 대한 영상인데 자선 파티의 취지와도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도준 학생의 똑똑하고 신뢰감 가는 말투에 담당자는 별 의심 없이 허락해 주었어요. 파티 당일 서유림 씨의 연설이 시작되기 직전에 음향 및 영상 체크를 위해 잠시 시간을 주기로 약속까지 받아냈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파티가 열리기 바로 전날, 저는 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푼푼히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 백화점, 식품관에서 최고급 한우와 자연산 종이버섯을 샀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최고의 갈비찜과 궁중 떡볶이를 만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것을 가장 고급스러운 그릇에 정성껏 포장해서 윤 회장님의 댁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제가 드릴 건 없고 연말에 이렇게 큰 행사 치르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서 기운 내시라고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 제 성의이니 부디 받아주세요. 윤 회장님은 처음에는 아유, 복자씨. 뭘 이런 걸 다. 괜찮아요.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제 진심 어린 눈빛과 정성 가득한 음식을 보고는 이내 마음을 열었어요. 복자 씨는 참 정이 많은 사람이야. 늘 고마워요. 이렇게 귀한 걸 저녁에 남편이랑 고맙게 잘 먹을게요. 별 말씀을요. 회장님처럼 마음 따뜻한 어른이 저희 동네에 계셔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마음 든든하게 힘을 얻고 삽니다. 오늘 파티 성대하게 잘 치르세요. 저는 윤 회장님의 마음속에 정 많고 마음 따뜻하고 어른을 진심으로 공경할 줄 아는 박복자라는 사람을 쐐기박듯 선명하게 새겨두고 돌아왔습니다. 파티가 열리는 저녁, 저는 반찬 가게의 배달 직원인 척하며 행사장 뒤편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 허름한 작업복은 완벽한 보호색이 되어 주었죠. 잠시 후 무대 위로 눈부신 하얀색 드레스를 입은 유리미가 올라섰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연설을 하기 위해서였죠. 존경하는 광송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효와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야말로
이 세상 모든 행복의 근원이자 시작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위선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며느리 서유림이 그녀 인생의 가장 반짝이는 조명 아래 가장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질 그 영광의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무대 위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서유림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어요. 정말이지 그 순간만큼은 천사가 따로 없었죠. 하지만 그 천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제 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역겹게 들려왔습니다. 존경하는 광송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에요. 유리미는 감격에 겨운 듯 잠시 말을 멈추고는 객석을 향해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특히 제 옆쪽에 앉은 젊은 사모님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어머, 저분 너무 아름답다. 배우 아니야? 목소리도 어쩜 저렇게 고와? 남편이 정말 좋겠네. 저는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 실컷 즐기거라. 네 인생의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일 테니. 저는 오늘 효와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죠. 유리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안타깝게도 일찍이 시어머님을 여의었어요. 살아생전에 단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밥 한 끼 차려드리지 못한 것이 제 평생의 한으로 남아있죠. 아마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님도 오늘 이 자리에 선 제 모습을 보셨다면 분명 우리 애기 참 장하다 하시며 대견해 하셨을 거예요. 유리미는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찍어내는 신용까지 했어요.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몇몇 마음 약한 사모님들은 아이고 안 됐어라 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객석 한가운데에 앉아있던 윤 회장님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고개를 작게 끄덕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 진식이는 가장 앞자리에서 자랑스러운 아내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부모님에 대한 효도야말로 이 세상 모든 행복의 근원이자 시작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저희 부부가 오늘 이 자리에 기부하는 이 작은 정성 또한 하늘에 계신 저희 어머님께 바치는 작은 효도의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유리미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며 감동적인 배경음악이 깔리려던 바로 그 찰나 갑자기 파티장의 모든 스피커에서 지지직하는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은 검게 변했다가 파란 화면으로 바뀌기를 반복했죠. 유리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무대 뒤편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 잠시만요. 음향에 문제가 좀 있나 봐요. 죄송해요. 진식이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호텔 직원을 향해 소리쳤죠. 이봐요. 이게 무슨 경우야. 빨리 처리 안 해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방송사고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어떡해. 중요한 순간인데. 호텔 수준이 왜 이래? 행사 하나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웅성거림이 커질 무렵 갑자기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나타난 것은 아름다운 배경화면이 아니었죠. 경쾌하고 발랄한 최신 유행가가 흘러나오며 화면 가득 화려한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유리미와 진식이의 모습,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아침을 맞는 모습, 백화점 명품관을 통째로 빌린 것처럼 쇼핑백을 들고 있는 유리미의 모습, 그 모든 사진들은 유리미의 SNS에 있던 바로 그 사진들이었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돈 많은 젊은 부부의 과시용 영상이 잘못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뭐야, 저 영상은? 자기들 자랑하려고 미리 준비했나? 돈이 많긴 많은가 보네. 부럽다, 야. 하지만 음악이 뚝 끊기고 화면이 암전되자 장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어둡고 축축한 지하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 구석에서 신문지를 입을 삼아 웅크리고 잠든 한 늙은이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카메라는 천천히 그 늙은이의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깊게 팬 주름,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짊어진 듯한 그 얼굴. 바로 저 박복자의 얼굴이자 이선주의 얼굴이었어요. 장내는 순식간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화면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줄을 서 있는 제 모습, 공중화장실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는 제 모습, 그리고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제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은 유리미의 화려한 사진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혹시? 설마 아니겠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반찬 가게에서 저를 봐왔던 몇몇 사모님들은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세상에 복자씨 맞나요? 반찬에서 일하는 그 복자씨 아니야? 맞네, 맞아. 어떻게 저분이 왜 저기서? 그들의 수군거림에 윤 회장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스크린과 무대 위의 유리미를 번갈아 쳐다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듯 보였죠. 영상은 마침내 며칠 전 도준 학생이 찍어준 제 얼굴 클로즈업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가 파티장을 가득 채웠어요. 진씨가 유리마 엄마야. 잘 지내는 거지? 엄마 밥 한 끼만 사주면 안 되겠니? 그 처절한 호소가 끝나자마자 화면은 다시 검게 변했고 하얀 글씨로 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누군가의 진실입니다. 장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함성이 파티장을 뒤덮었죠.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무대 위의 유리미와 객석의 진식이에게 시선을 던졌어요. 유리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는 미친 여자예요. 거짓말이야. 라고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분노한 사람들의 고함에 묻혀버렸죠. 진식이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영상을 끄기 위해 무대 뒤편의 기술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반찬 가게의 낡고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죠.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 모습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파티장의 모든 조명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비추었어요. 저는 성큼성큼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유리미의 옆에 서서 사회자가 쓰던 마이크를 집어들었죠. 저를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행사를 망치러 온 정신 나간 늙은이라고 생각했겠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여는 순간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제 아들, 저기 서 있는 강진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
여기 제 옆에 있는 서유림이 맞아요. 하늘에 있다던 그 시어머니가 바로 저입니다. 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유리미는 으악 하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기술실 문을 열고 나오려던 진식이는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경멸과 분노가 담긴 수백 개의 눈동자가 마치 수백 개의 칼날이 되어 두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가면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파티장은 축제의 현장이 아니라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찬 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자마자 객석에 앉아있던 윤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그 눈빛은 시베리아 벌판의 겨울 바람보다도 차가웠죠. 그녀는 무대 위에서 실신한 듯 쓰러져 있는 유리미와 입구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진식이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나지막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광송회의 이름으로 열린 이자선 파티는 이 순간부로 끝이에요. 그리고 강진식 씨, 서유림 씨,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기억할 겁니다. 우리 모임에, 아니, 이 부산 땅에 당신들처럼 천륜을 저버린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발 디딜 수 없을 줄 아세요. 윤 회장님의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진식이와 유리미의 곁을 지나가며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을 보냈고 비난을 한마디씩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쯧쯧.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어디 와서 효도를 우누네. 소름 끼쳐 정말. 당신들 오늘부터 이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닐 생각은 꿈도 꾸지 마.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고 남은 것은 값비싼 음식과 쏟아진 와인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용히 무대 뒤편으로 사라졌어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소문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동네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미용실의 최 원장과 부동산의 박 사장은 본의 아니게 제 거미줄의 가장 강력한 스피커가 되어 주었죠. 제가 미용실에 들르자 최 원장은 제 손을 붙잡고 난리를 쳤어요. 어머머, 복자씨. 아니, 사모님. 세상에, 제가 그것도 모르고. 그 서유리미가 그 나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니까. 살아계신 시어머니를 죽었다고 하질 않나. 돈 쓰는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라니까. 부동산 박 사장도 마찬가지였죠. 어쩐지 계약할 때부터 찝찝하더라니. 다 늙은 어머니 등쳐서 번 돈으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던 거구먼. 아이고 사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그들이 자주 가던 고급 레스토랑은 그들의 예약을 거절했고 유리미가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던 필라테스 센터에서는 회원들의 항의에 못 이겨 그녀를 강제 탈퇴시켰죠. 그들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그들을 벌레 보듯 피하거나 대놓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화려한 성은 이제는 그들을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사회적인 매장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적인 몰락이었습니다. 진식이가 하던 사업은 사람 사이의 신뢰와 평판이 중요한 일이었죠.
파티에 참석했던 지역 유지들 사이에서 페류나 강진식이라는 낙인이 찍히자 사업 파트너들은 줄줄이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진식이가 애타게 전화를 걸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했죠. 김 사장님, 제발,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은 무슨 설명? 강 사장, 부모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랑은 사업 못하지. 이 바닥에서 신용 잃으면 끝인 거 몰라. 앞으로 연락하지 말게. 은행은 대출금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했고 단골들은 모두 발길을 끊었으며 직원들마저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제 돈으로 쌓아 올렸던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도준 학생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도준 학생이 소개해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의로운 분노를 터뜨리며 제 손을 꽉 잡았죠. 어머님,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걱정 마십시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금전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명백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어머님을 해외로 보내고 집을 판 행위는 처음부터 어머님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명백한 기망 행위였어요. 여론의 힘도 우리 편입니다. 제가 반드시 승소해서 어머님의 돈을 모두 돌려받고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여론의 힘은 무서웠어요. 파티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그날의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고 제 사연은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기사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저를 문전박대했던 경찰서에서도 먼저 연락이 와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알려왔죠. 세상이 드디어 제 편이 되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아들 내외가 제 반지하 방으로 찾아온 것은 싸늘한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두 사람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그들이 입고 있던 명품 옷들은 구겨지고 더러워져 있었죠. 그들은 제 방 앞에 서서 젖은 생쥐꼴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식이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유리미도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로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게 매달렸죠. 어머님, 저희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님께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저희 이대로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그들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눈물은 진정한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요. 만약 그들에게 돈과 명예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이곳에 찾아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그들을 가만히 아무런 표정 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일어나거라. 니들이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야.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다 갚을게요. 평생 어머님 종처럼 살게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란다. 너희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돈 때문에 부모도 내버린 너희들 자신의 망가진 양심이고 하늘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네 아버지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의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제 인생에서 그들을 완전히 도려내는 소리였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어요. 변호사의 말대로 아들 내외의 죄는 너무나도 명백했죠. 도준 학생이 찾아준 SNS 사진들과 파티장에서의 영상,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은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아들 강진식과 며느리 서유림은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들이 저에게서 갈취한 집값 전액과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저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죠. 법정을 나오는데 수많은 기자들이 제게 몰려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어머님, 승소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드님을 용서하실 건가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허리를 한번 숙인 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주신 재판부와 제게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용서라는 말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그 아이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죠. 며칠 뒤 제 통장에는 제가 평생을 모아 장만했던 집값과 위자료가 고스란히 입금되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데 기쁘거나 후련한 마음보다는 무겁고 허탈한 마음이 더 컸어요. 이 돈 때문에 저는 제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죠. 그 집은 이제 제게 행복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끔찍한 상처와 배신이 담긴 곳일 뿐이었으니까요.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준 학생을 만났어요. 그동안 고마웠다는 제 말에 도준 학생은 손사래를 치며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죠. 학생, 그런 말 마라. 학생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길 위에서 울고만 있었을 거야. 학생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의 용기를 보고 제가 더 많이 배웠는걸요. 내가 학생에게 큰 선물은 못 해주고 이거 학생 학비에 보태 썼으면 좋겠구나.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학생의 학비는 이 할머니가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세상에 꼭 필요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렴. 이건 부탁이 아니라 할미의 명령이다. 저는 도준 학생의 손에 장학금이 든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도준 학생은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제 단호한 눈빛에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끈끈한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신세졌던 곳들을 찾아갔습니다. 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었던 무료 급식소와 추운 밤을 피하게 해주었던 노인 쉼터에 찾아가 제가 받은 돈의 일부를 쾌척했어요. 쉼터의 원장 수녀님은 제 손을 잡고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아직 세상은 살만한가 봅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셨죠.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희망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차례였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후 저는 저를 위한 진짜 나의 집을 구했습니다. 부산에서도 가장 풍광이 좋다는 달맞이 언덕에 있는 아주 작고 아담한 집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커다란 창문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과 시원한 바닷바람이 가득 들어오는 그런 집이었죠. 저는 그곳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심었습니다. 가끔 도준 학생이 찾아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제가 차려준 밥을 아들처럼 맛있게 먹어주곤 해요. 할머니, 이 김치찌개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오냐, 많이 먹어라. 우리 강아지. 반찬 가게였던 만나요 반찬의 정 사장님도 가끔 들러 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죠. 아들 진식이와 며느리 유리미는 가끔 제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오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아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이제 제 마음속에 그들이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창문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가 평화로웠어요.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툇마루에 앉아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봅니다. 제 인생에 불어닥쳤던 그 모진 폭풍은 이제 지나갔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죠. 저는 비로소 그 누구의 아내도 그 누구의 엄마도 아닌 이선주라는 이름의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답니다. 자식이라는 건 제게 평생의 숙제이자 가장 큰 보물 같은 것이었어요. 쉰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아들 둘의 밥상은 제 손으로 차려줘야 마음이 놓이는 걸 보면 천생 엄마 팔자는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특히나 제게 둘째 아들, 범선은 마냥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30이 넘은 녀석에게 이런 말을 하면 기겁을 하겠지만 어미 눈에는 그저 순하고 마음 여린 아들일 뿐이었죠. 성실하고 우직한 첫째 범철이와는 또 다른 결의 아이였어요. 사람을 워낙 잘 믿고 한번 마음을 주면 모든 걸 내어주는 그런 성격. 그게 늘 걱정이라면 걱정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들 녀석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얼큰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고등어는 기름에 자글자글 익어갔죠.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우리 아들들 왔구나 하며 돌아보는데 둘째 범서의 얼굴이 영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그림자처럼 딱 붙어서 팔짱을 낀 여자친구 최아라가 서 있었고요. 어머니, 저녁 준비하셨어요? 저희 할 말 있는데. 말을 꺼낸 건 범서가 아니라 아라였습니다. 마치 자기 집안방에 들어선 사람처럼 거침없는 태도였죠. 저는 일단 앉으라며 손짓하고는 애써 표정을 관리했어요. 범서가 1년 가까이 만나온 아가씨였지만 저는 저 아이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볼 때 위아래로 훑는 그 눈빛이나 어른 앞에서도 당당함을 넘어 무례하게 느껴지는 말투 같은 것들이 그랬어요. 그래도 아들이 좋다니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으로만 사귀고 있었죠. 무슨 할 말인데 그래. 일단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자. 너희 오기만 기다렸는데. 아니요, 어머니. 중요한 이야기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라는 제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범선은 그 옆에서 그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꼭두각시 인형처럼 아라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아들의 모습의 속에서부터 천불이 났지만 꾹 참아냈습니다. 그래, 들어보자꾸나. 무슨 중요한 이야기인지. 제가 식탁 의자에 앉자 아라는 맞은편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더군요. 그러고는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저희 한 달 정도 유럽에 다녀오려고요. 사업 구상도 좀 할 겸 해서요. 유럽? 갑자기 무슨 유럽이야?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나갔어요. 범선은 제 눈치를 살피며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많이 찾는다고 해서요. 아라가 계획을 다 세웠어요.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니. 주말에 1박 2일로 계곡을 놀러 가도 숙소부터 맛집까지 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던 녀석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자기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나 기대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모든 걸 체념한 듯한 희미한 피로감만이 어려 있을 뿐이었죠. 모든 대화의 주도권은 아라에게 있었습니다. 어머님,
범서 씨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제가 좀 이끌어 주려고요. 한국에만 있으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가서 견문도 넓히고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알아볼 생각이랍니다. 이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저희 미래를 위한 중요한 비즈니스 트립이에요. 비즈니스 트립이라는 거창한 말까지 쓰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범서 너는 정말 가고 싶은 거니? 네 생각은 어때? 제 간절한 물음에 범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 짧은 순간 아들이 사실은 가기 싫어요라고 말해주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기대를 무참히 박살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아라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편하고 좋죠. 편하고 좋다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아, 내 아들이 저 영악한 계집애한테 단단히 홀렸구나.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렸구나. 직감적으로 위기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언젠데? 모레요. 이미 비행기 표랑 다 예약했어요. 모레. 불과 이틀 뒤였습니다. 저에게는 상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던 셈이죠.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야기해봤자 범서가 휘둘리는 모습만 보게 될 테고 제 속만 까맣게 타들어갈 게 뻔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한 일이니 잘 다녀오너라. 제가 짧게 대답하고 일어나자 아라는 마치 승리자처럼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녀석들과 함께 먹으려고 정성껏 차린 밥상은 그렇게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로 식어갔습니다. 이틀 뒤 저는 아들 내외를 배웅하기 위해 현관을 나섰어요. 첫째 범철이는 회사 일로 바빠 저 혼자 배웅하게 되었죠. 저는 밤새 잠을 설치며 준비한 봉투를 범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혹시라도 아들이 타지에서 곤란한 일을 겪을까봐 넉넉하게 챙겨 넣은 달러와 유로가 들어 있었어요. 아들 가서 아라 씨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구경도 하고 혹시 모르니 비상금으로라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범서가 그 봉투를 채받기도 전에 옆에 있던 아라가 휙 하고 봉투를 가로채 갔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 저도 범서도 순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했는데 요긴하게 쓸게요. 그러면서 봉투의 두께를 손가락으로 쓱 가늠해보는 그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을 저 아이는 그저 초기 자금 정도로 취급해버린 겁니다. 이 돈은 저희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머님도 저희를 믿고 앞으로도 팍팍 밀어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마치 제게서 투자를 받아낸 사업가처럼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죠. 범서는 그런 아라의 모습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흔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몸 조심하고. 도착하면 바로 연락하고. 그렇게 둘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고 제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자동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먼 길 떠나보내는 어미의 애틋함보다는 마치 아들을 사지로 떠나보내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행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 날 아침에는 연락이 와야 했어요. 하지만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아들에게서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죠. 혹시 비행기가 잘못되었나, 무슨 사고라도 났나?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먼저 잘 도착했니?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짧은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저 범서예요. 잘 도착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어딘지 모르게 아들의 말투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모티콘 하나 없이 딱딱한 문장. 평소에 범서라면 도착하자마자 공항 사진이라도 찍어보내며 신나서 제잘거렸을 아이였어요. 저는 곧바로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소리 듣고 싶으니 전화 한번 하렴. 사진도 좀 보내주고. 하지만 그 문자에 대한 답장은 한참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하게 핸드폰만 붙들고 있던 제게 다시 문자가 온 것은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의 번호가 아닌 아라의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아라예요. 범서 씨 지금 시차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저희가 여행 일정이 빡빡해서 앞으로 연락 자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아들의 안부를 여자친구가 대신 전하는 걸까요? 왜 아들은 직접 연락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연락 자주 못 드린다고 미리 못을 박는 저 말투는 또 뭘까요? 무언가 거대한 장막에 가려져 아들과의 소통이 차단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아들과의 소통은 철저히 아라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어요. 제가 범서에게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고 잠시 후에 아라에게서 지금 회의 중이에요. 운전 중이라서요. 와 같은 변명이 담긴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간혹 범서에게서 오는 문자도 예전처럼 살가운 아들의 말투가 아닌 누군가 대신 써준 듯한 사무적인 내용뿐이었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첫째 범철에게 하소연을 해봤지만 아들 녀석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범서도 이제 어른인데 여자친구랑 같이 갔으니 알아서 잘하겠죠. 신혼여행 온 기분일 텐데 어머니가 너무 연락하시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범철이의 말도 일리는 있었지만 제 마음속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연인과의 여행에 푹 빠져 가족에게 소홀해진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투명한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아들의 진짜 목소리와 진짜 표정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이 상황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잘 지내고 있다는 활자 몇 개만으로 내 아들이 안전하다고 믿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무엇이 진실인지, 내 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자식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본능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제 모습에 첫째 아들 범철이가 결국 한 소리 하더군요. 어머니, 그러다 병나시겠어요. 범서한테서 연락 잘 오고 있다면서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연락이 오긴 뭐가 와. 오는 건 전부 저 최아라라는 애한테서 오는 문자뿐이야. 범서 목소리 들어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 제 말에 범철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원래 연애하면 다 그래요. 특히 여행 가서는 더 그렇죠. 둘만의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도 좀 젊게 생각하세요. 젊게 생각하는 거랑 이게 이상한 거랑은 다른 문제야. 네 동생은 그런 애가 아니야. 하루라도 내 목소리 안 들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고 하더네야. 그런데 타국에 나가서 일주일이 넘도록 전화 한 통이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격앙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범철이는 여전히 제 걱정을 유난으로 치부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지만 가끔은 섭섭할 때가 있었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범철이의 성격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큰 장점이었지만 어미의 직감이라는 비논리적인 영역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한번 연락해 볼게요. 저한테는 형이니까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겠죠. 범철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 앞에서 보란 듯이 범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신호음만 하염없이 이어질 뿐 범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멋쩍어진 범철이가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아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범철이의 핸드폰으로요. 아주버님, 저 아라예요. 저희 지금 미팅 중이라 통화가 어려워요.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범철이는 문자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미팅? 유럽까지 가서 무슨 미팅을 저녁 시간까지 한대. 꺼봐. 이상하지?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도 뭐 사업 구상하러 간 거라니까 바쁠 수도 있죠. 일단 알겠다고 답장 보내놓을게요. 범철이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무언가 확실한 증거를 잡아 범철이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혼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의 진짜 상황을 알 수 있을까? 아라의 감시를 피해 아들과 직접 소통할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 문득 영상 통화라는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문자나 음성 통화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영상 통화는 속이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어머니처럼요. 아가, 잘 지내니? 우리 범서 얼굴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보고 싶구나. 오늘 저녁에 잠깐이라도 영상 통화 한번 할 수 있을까? 어머니 소원이다. 제 문자에 아라는 한참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소원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애원하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매정하게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몇 시간 뒤 마지못해 보낸 듯한 답장이 왔어요. 네, 어머니. 그럼 저녁 식사 끝나고 잠깐 연락드릴게요. 올해는 못해요. 올해는 못한다고 쐐기를 박는 모습에 또 한 번 기가 찼지만 저는 일단 알겠다며 웃는 이모티콘까지 붙여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저녁 시간이 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죠. 약속한 시간이 훌쩍 지나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최아라라는 이름에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아라의 얼굴이었어요. 화려한 화장을 한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희 지금 막 저녁 먹고 들어왔어요. 그래, 아가. 고생이 많구나. 우리 아들 얼굴 좀 보자. 제 말에 아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카메라를 옆으로 살짝 돌렸습니다. 화면 구석에 범서의 얼굴이 잠깐 비쳤어요. 그런데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헬쑥한 얼굴에 초점 없는 눈. 마치 모든 기력을 소진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배경. 유럽의 호텔이라면 응당 있어야 할 이국적인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평범한 오피스텔의 흰색 벽지가
화면에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범서야, 아들, 괜찮은 거니? 제가 다급하게 아들을 불렀지만 범서는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아라가 당황한 기색으로 황급히 카메라를 다시 자기 쪽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니, 범서 씨가 오늘 좀 피곤해서요. 이제 그만 쉬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아니, 잠깐만. 아가, 범서야. 제가 무언가 더 말할 틈도 없이 영상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까만 화면이 되어버린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방금 제가 본 것은 분명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알던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배경? 그 흰색 벽지는 그래요. 범서가 독립해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벽지와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요즘 오피스텔 벽지는 다 비슷비슷하잖아.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범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범철아, 지금 당장 집으로 좀 와줘. 아주 중요한 일이야. 빨리.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범철이는 군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쯤 뒤 퇴근길에 곧장 달려온 범철이가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전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저는 범철이를 식탁에 앉히고 방금 있었던 영상 통화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해숙했던 범서의 얼굴, 초점 없던 눈빛,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무나도 익숙했던 오피스텔의 흰색 벽지까지. 어머니, 그게 확실해요? 그냥 비슷한 곳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범철이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내 아들 집 벽지 하나 구분 못할 것 같니? 그리고 설령 벽지가 비슷하다고 쳐. 네 동생 얼굴은 어쩔 건데. 걔 꼭 뭐에 홀린 사람 같았어. 정상이 아니었단 말이야. 제 단호한 태도에 범철이의 표정도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생각은 범서가 지금 유럽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 생각은 그래. 그 최아라라는 애가 우리를 전부 속이고 범서를 어딘가에 데리고 있으면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어. 설마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범서가 바보도 아니고요. 바보가 아니라 순진한 거지.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탈인 놈이야. 그 계집애가 작정하고 속이면 네 동생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 우리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는 제 직감을, 범철이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세웠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논쟁을 끝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범철아, 내 어머니, 너 혹시 출입국 기록이라는 거 조회해 볼 수 있니? 네 친구 중에 그런 거 알아봐 줄 만한 사람 없니? 제 말에 범철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조회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제 얼굴에 서린 비장함과 절박함을 읽었는지 범철이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볼게요. 예전에 경찰서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긴 했는데 아직 연락이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어머니, 만약 범서가 정말로 출국한 게 맞으면 그때는 어머니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좀 쉬셔야 해요. 그래, 약속하마. 만약 내 예상이 틀렸다면 내가 괜한 걱정을 한 셈 치고 두 다리 뻗고 잘게. 하지만 만약 내 예상이 맞다면
저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범철이는 제 마음을 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1분 1초가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이며 범철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내 예상이 틀렸기를. 내가 너무 늙어서 괜한 노파심에 사로잡힌 것이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하얗게 질린 얼굴의 범철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내 예상이 맞았구나. 어머니. 범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떠대?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범철이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범서 제 동생 출국 기록 없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서 윙하는 이명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범철이가 달려와 겨우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출국 기록이 없다. 그 말은 즉 내 아들 범서는 지금 한국 땅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해외 사업 구상이라는 것도 비즈니스 트립이라는 것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 여우 같은 계집애 최아라는 우리 가족 모두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 아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영상 통화에서 보았던 그 헬쑥한 얼굴, 초점 없던 눈빛이 다시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스스로의 의지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 계집애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범철이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 범서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 그 계집애의 최종 목표는 필시 그것일 겁니다. 순진한 내 아들을 구워 삶아서 그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속셈이겠죠. 저는 범철이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을 넘어선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적인 분노였죠. 아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 가족을 기만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고. 범철아, 나 지금 범서 오피스텔로 갈 거다. 너도 당장 따라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네 동생을 구해야 해.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 눈에 서린 결연한 의지를 본 범철이도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폭풍이 몰아치는 밤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의 도로는 차갑게 젖어 있었어요. 범철이가 모는 차는 침묵 속에서 어둠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저는 창밖의 풍경을 보고 있었지만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범서의 헬쑥했던 얼굴과 그 뒤로 보이던 익숙한 흰색 벽지만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죠.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도착해서 보면 별일 아닐 수도 있어요. 범철이가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녀석도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겠죠.
동생이 출국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을 차단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이성적인 범철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신호였을 겁니다. 별일이 아니어야지. 하지만 내 예상이 맞다면 네 동생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거다. 제 말에 범철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범서가 사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주차장은 한산했고 건물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범서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문을 열었을 때 범서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기를. 이 모든 것이 그저 늙은 어미의 기우였기를. 하지만 15층 복도에 내리는 순간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범서의 집 현관문 앞에는 며칠치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신문과 우편물, 배달음식 전단지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범철이가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하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범서야, 아들 안에 있니? 엄마야. 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역한 냄새가 새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며칠 동안 방치되었을 때 나는 그런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였어요. 어머니, 이거 아무래도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범철이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2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차분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목소리는 다급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아들이 지금 집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위험할지도 몰라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오피스텔 주소를 말하고 아들이 며칠째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집 앞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인기척이 없다는 상황을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절박한 목소리에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경찰은 즉시 출동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다리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복도 저편에서 경찰관 2명과 119 구급대원들이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신고하신 분 맞으십니까? 아드님이 안에 계신 게 확실한가요? 네, 맞아요. 제 아들 집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문 좀 어떻게 열어주세요. 경찰은 제게 신분증을 요구하며 가족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범서의 어머니라는 것이 확인되자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문을 강제로 열 준비를 했어요. 한 경찰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 문을 강제로 개방하겠습니다. 기물 파손에 대해서는 감수하셔야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하고 말고요. 문짝이 아니라 집 전체를 부숴도 좋으니 제발 우리 아들 좀 확인해 주세요. 제 허락이 떨어지자 구급대원 한 명이 들고 있던 장비로 현관문 도어록을 파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운 기계음이 복도를 가득 메웠고 제 심장은 그 소리에 맞춰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확 끼쳐오는 악취의 저와 범철이
경찰관들까지 모두 얼굴을 찌푸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집안의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현관에는 배달시킨 지 한참은 되어 보이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들이 터질 듯이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옷가지와 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이라도 휩쓸고 지나간 듯한 모습이었죠. 김범서 씨, 안에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경찰관이 소리치며 안으로 들어섰지만 집안은 여전히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발의 체인은 쓰레기 더미를 헤치며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침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침대 위에 제 아들 범서가 쓰러지듯 누워 있었습니다. 범서야.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아무런 초점이 없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허공의 한 점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은 씻지 못한 듯 헝클어진 머리카락, 헬쑥하게 파인 볼,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잿빛 얼굴. 영상 통화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아들, 정신 좀 차려봐. 엄마야, 엄마가 왔어. 제가 아들의 어깨를 흔들며 울부짖었지만 범서는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은 저를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힘없이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너무나도 미약해서 바로 앞에서 듣고 있는 저에게도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범서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의식이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범서. 여기가 어디인지는 아시겠어요? 우리 집.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아닌 듯 했지만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범서는 들것에 실려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어요. 범철이는 경찰들과 함께 현장에 남아 상황을 수습하기로 했고요. 구급차가 밤의 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멍하니 누워있는 아들의 얼굴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대체 그동안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걸까요?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최아라, 그 여우 같은 계집애. 응급실에 도착한 범서는 곧바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응급실 밖 복도를 서성이며 범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범철아, 집은 어떻게 됐니? 어머니, 지금 경찰들이 집안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범철이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뭐가?